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 만에 30조 원에 이르는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초대형 추경안의 핵심은 소비 촉진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만 13조 원 규모로 소득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인 4인 가족이라면 10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는 또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등 장기 소액 연체자 113만 명이 진 16조 원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해보라는 건데 먼저 이 중 모든 국민이 받게 될 소비 쿠폰부터 누가 언제 얼마나 받게 되는지 김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30조 5천억 원 추경안 가운데 20조 원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나머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10조 원이 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발표 전부터 보편인지 선별인지 논란이 됐던 지원 대상은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소득별로 혜택은 달라집니다. 1차 때 모든 국민에 15만 원을 주되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는 각각 30만 원과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2차 때는 상위 10%를 뺀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줍니다. 일반적인 4인 가족이라면 1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1인당 2만 원씩 더 지원합니다. 소비 쿠폰과 별개로 지역화폐라 불리는 지역사랑 상품권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은 현재 10%에서 지역별로 최대 15%까지 확대합니다. 또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10%를 환급해주고 숙박과 영화, 스포츠시설 소비에도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 선착순 개념이 기본적으로는 적용이 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인 소비 쿠폰 지급 기준 등을 최대한 빠르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거친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네,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정아람 기자와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아무래도 온 국민에게 준다는 소비 쿠폰에 가장 관심이 많을 텐데 이 소비 쿠폰은 어떻게 지급되고 또 어디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소비 쿠폰 금액을 가르는 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입니다. 상위 10%는 최종적으로 15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소득별로 점차 높아져서 기초수급자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직접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카드사를 통해서 주거나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네, 어디 숨겨두지 말고 곧장 쓰라는 건데요.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지역 화폐와 같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쓸 수 없고 유흥업소에서도 당연히 사용이 제한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적절치 않은 사행업종 그리고 유흥업종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용 영체에서 여기 제외된다. 네,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르면 다음 달이면 이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건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걸 텐데 효과는 어떨까요? 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추경에 나선 건 그만큼 우리 경제가 심각하다는 위기의식 때문인데요. 앞서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낮췄습니다. 내란 사태와 미국 관세 등 대내외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일단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돈이 돌 거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은 연간으로 보면 한 0.2%포인트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할 걸로 보고요. 금년 내까지 성장 효과는 한 0.1%포인트. 다만 지금의 경기 침체가 산업 동력 상실과 인구 구조 문제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그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이번 정부는 전 정부와 달리 재정을 늘리는 쪽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겁니까?
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필요한 재원 3분의 1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정 조이는 걸 최우선순위로 뒀던 전 정부와는 기조가 180도 달라진 셈인데요. 지금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심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1,300조 원을 바라보는 국가 채무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죠. 정아람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은석 특검은 일주일 뒤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습적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어제 사건을 인계받고 곧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으로 임명된 지 불과 6일, 수사팀 파견도 받지 않고 사무실도 차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입니다. 우선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사태의 비선이었던 노상원 씨에게 경호처 비화폰을 몰래 건네준 혐의를 받습니다. 담당 부서도 모르는 사이에 계엄 전날 대통령과 직통으로 통화가 가능한 비화폰이 민간인 손에 들어간 겁니다. 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관련 문서와 노트북을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양모 씨에게 공관에 있던 서류들을 세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양 씨는 검찰에서 김 전 장관이 노트북과 휴대폰도 모두 파쇄하라고 해서 망치로 부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보석에는 주거와 만남 등에 대한 제한 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구속 만료인 오는 26일까지 버텨 조건 없이 석방되길 바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 특검은 구속 만료를 일주일 앞둔 오늘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겠다며 기습적으로 추가 기소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내란 핵심 관계자가 구속 만기로 풀려나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내란 사건 재판부가 특검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 특검은 오늘 내란 수사를 맡았던 경찰 31명과 검사 42명을 선정해 파견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하자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조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요청에 수사 자체가 부적법하고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서면 조사 등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 특검이 수사 시작과 함께 내란 1, 2인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 의혹, 오늘도 JTBC의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재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육성 파일을 분석하면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현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역시 김 여사는 몰랐다는 앞선 검찰 수사 결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 여사가 계좌를 제3자에게 위탁해 시세 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권모 씨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거래에 응한 것으로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은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를 맡긴 데 그치지 않고 주식 거래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최근 미래에셋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녹취 파일엔 증권사 직원이 여사에게 도이치 주식 현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임 수사팀 판단과 달리 김 여사가 당시 주식 매매 과정을 보고받고 자세하게 알고 있던 걸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앞서 조사받은 도이치모터스 공범들도 김 여사가 주식 거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를 BP 패밀리로 지칭한 2차 주포 김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누가 그렇게 주식을 싸게 팔라고 했느냐고 흥분하며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여사의 계좌 관리인인 민모 씨가 주포 김 씨에게 권 회장과 김 여사가 크게 싸웠다며 김 여사가 증권사 지점장에게 전화해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는 문자 메시지도 확보했습니다.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는 듯한 정황이 여럿 나왔지만 전임 수사팀은 여사가 계좌 관리를 이름했다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녹취 파일이 수사 흐름을 바꿀 결정적 계기가 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또 있죠. 최재형 목사가 건넨 디올백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밝혀 논란이었는데 문제의 디올백은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에게 고가의 유명 브랜드 가방을 받은 데 대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재미교포로 외국인인 최 목사가 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인정되면은 그냥 그대로 대통령 기록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한 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개인이 전달한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대통령 파면 후 기록물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기록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면 직무 관련성이나 청탁 여부에 따라 뇌물죄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방을 준 최 목사도 앞서 청탁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청탁의 의미도 있다라고 마지막 최후 진실 부분에서는 제가 진술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JTBC 류정화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